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이동식 크레인이 전복돼서 도로 위 버스를 덮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소리를 들어보시죠.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 봤더니 저 크레인이 절반 정도가 부서져갖고 차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격자 정황에 가면은 중상자는 서 있었던 분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1명에 중상 1명, 병상 14명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지금 떠있는 타워 크레인만 한 5,500여 대가 된다는 건데 이대로 이렇게 뒀다가는 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건 내용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오늘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이 대형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져서 시내버스를 덮쳐서 승객 1명이 숨지고 총 15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네.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어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14명은 다행히도 비교적 경상에 그쳤다고 하고요. 이 사고 현장에서는 화장품 회사 건물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크레인이 70톤이 전격하 중인데 5톤 굴착기를 들어 올려서 건물 5층 옥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굴착기도 도로 중앙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타워 크레인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 고정식 크레인 이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예. 이번 사고는 이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어떤 차량 형태로 된 크레인인데 네. 뭐 카고 크레인이라고 하고도 여러 이름으로 좀 불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압식 동력인 것 같고요.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은 트럭이 크레인을 받치는 형태로 돼 있고 이 트럭 양쪽에 이 아웃트리거라고 부르는 일종의 지지대를 설치해서 무게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70톤짜리 크레인인데 5톤 굴착기를 들어 올리다가 무게를 못 이겼다. 이건 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죠? 경찰은 이동식 크레인 기사 그리고 공사 현장 관리자, 버스 기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고요. 또 국가수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연식이 오래된 노후 크레인을 공사에 투입하는 등의 어떤 과실 혐의점이 나오면 관련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입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은 이동식 크레인에 달린 이 안전장치인 이 지지대를 집안이 탄탄하지 않은 건축물 철거 폐기물 위에 설치한 게 사고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균형이 무너져서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집안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적부심이 신청해서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오늘 새벽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네, 그렇습니다. 애초 영장 실질 심사 때 검찰 주장을 우병우 전 수석이 쭉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법지식을 활용해서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졌었는데요. 뭐 실제로 구속적부심 소명 절차가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데 이건 이제 4시간이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우병우 전 수석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이 석방은 쉽지 않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가 좀 힘을 받겠네요. 검찰은 내일 우병우 전 수석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의 대질 신문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데 추명호 전 국장이 다른 사람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걸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추명호 전 국장은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어떤 불법 사찰 내용 등을 보고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조윤선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은 금품의 뇌물성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 조윤선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약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돈은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니라 추명호 전 국장 소속인 국정원 제8국의 특활비였다고 하고요. 또 조윤선 전 수석은 전경련에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들에게 총 35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또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지금 고심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또 특활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가 결국 쉽지 않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요. 자유한국당이 야심차게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을 추진했던 홍정욱 전 의원이 결국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오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공직은 가장 영예로운 봉사이지만 역량과 지혜가 모자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로써 부산시장, 경남지사에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주요 외부 인사 영입이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여서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전략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그냥 이름만 거론했던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도 무슨 이름이 거론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름이 최준경 전 지식경기부 장관인데요. 과거에 임창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들이 출마했던 걸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예. 그런데 최준경 전 장관이 출전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다라고들 하는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최준경 전 장관은 현직에 있을 때 별명이 최틀러이기도 했는데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강만수 전 장관하고 함께 고환율 정책을 주도한 인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뭔가 이게 개혁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꾸 이명박 정권을 떠올리게 해서 좋을 것은 없고 차라리 남경필지사 복당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는 나온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MBC의 보도는 지난 11일에 이례적 중동 특사 파견 MB 비리 관련 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는 거하고 네. 26일에 MB 다스 미국 법인 왔었다 퇴임 후 방문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 비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26일자 기사의 경우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받은 내용만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어떤 출입문을 합성해서 그 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보도 내용에 이제 2014년 9월 달에 다스 현지 법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 갔다. 그렇죠. 예. 이게 언론중재위 제소라는 것은 또 나름 강수인데 그만큼 좀 위기감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오늘 밤 MBC가 블랙리스트 촛불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도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모로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정부가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 시중은행 관계자들하고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어서 정부 대책과 후속 조치들을 전달했는데요. 핵심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계좌에서 명의가 다른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확인된 동일 계좌만의 거래만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이렇게 되면 청소년과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자금 세탁 및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점검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중요한 대목이 이를 통해서 가상통화의 거래에 과세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또 정부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정부는 오늘 시중은행의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도입 때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은행들의 시스템은 내년 1월 중에 완료될 전망인데 이 시스템이 완료되더라도 이 가상통화 거래가 좀 활발히 되겠느냐, 복구가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명 거래는 안 되고 실명 거래만 가능하게 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로 뭐 효력이 있을까요? 이 당장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예측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규제가 이제 실질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가상화폐 가격이 좀 급락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급락했다가 복구되는 이런 수준으로 갈 것인데 이 정부 대책이 나온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다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좀 실효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정부의 대책이 뭐 가상화폐의 어떤 거래를 막는다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당장 투자 심리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가 결국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도 정부 규제의 영향력을 좀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끼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결국 여러 어려움으로 폐쇄되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르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자기들끼리는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특히 규제 자체도 어려운 거군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사법시험 준비생 모 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5대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5대4면은 아슬아슬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 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요. 소수 의견인 4인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또 계층 간의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위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작년 9월에 동일 사건의 합헌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되는데요. 지금은 뭐 이 합헌 결정의 사유까지 밝히지는 않았는데 당시 9월 달의 경우에는 로스쿨 도입에 어떤 정책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법조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발하는 사람들 있겠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의 엄청난 문제를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시 존치였는데 이번 판결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또 사시 부활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 조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을 바꾸면 다시 사시가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현재 로스쿨 제도 분명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여러모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시 부활이 반드시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자 간의 주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좀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간에 좀 합의해야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위헌이라고 본 4인의 재판관이 경제력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다는 걸 원인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로스쿨의 저소득층 특례 입학을 좀 대폭 늘리는 이런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